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있죠. 수급 불안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의 이슈도 있을 거고, 정책이라든지 금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9월에 미국 FOMC에서 0.5%포인트 비컷을 할 것이냐,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낮출 것이냐가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10월에 금통위에서는 우리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찌 보면 모든 변수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겠지만 수요자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수요자 심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고가와 신저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신고를 100%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 이후에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를 하시면 매매는 임대차는 전수가 아니지만 임대차는 보증금 6천만 원 아니면 월세 30만 원 이상 주요 지역에서 거래를 할 때 거래 신고를 하고 아직 처벌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사실 매매는 100% 전수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사실상 다 잡힌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신고가의 의미가 뭐냐? 다 동일한 단지, 그러니까 음마아파트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음마아파트 31평형이 그 달 또는 그 해에 거래됐을 때 이게 2006년 이후에 역대 최고가였는지 그건 신고가겠죠. 그리고 2006년 이후에 역대 최저가, 제일 낮은 가격에 거래됐는지의 거래 건수를 집계해 본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신고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역대 최고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 최고가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시장이 이미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거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매수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더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고 시장의 인사이트 뷰가 상승의 전망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거래가 많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뜨거울 때 신고가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 흔히 이제 팬데믹의 저금리라든지 또는 유동자금 때문에 한 해 서울 지역에 거래된 아파트의 52% 절반이 모두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또 공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한 허들이 작용하면서 신고가 비율이 낮아지고요. 최근에는 서울 지역의 신고가가 9% 정도 됩니다. 이상하다. 내가 신문에서 또는 폰을 볼 때 신고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9%밖에 안 나온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 최대 시장의 호황기에 비해서는 역시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신고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럼 어디가 많냐? 흔히 말하는 강남 3개구 그리고 용산 정도를 살펴보면 신고가가 요즘에 평균적으로 18% 그리고 20%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아직 노도강, 금광구, 서울의 외곽 지역은 신고가가 3%, 5%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통계를 볼 때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 단지의 신고가가 많이 났어.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가 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 개별적인 신고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지역의 통계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요자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직전에 같은 아파트가 직전 거래됐던 것보다 그 다음 거래되는 게 상승해서 거래되는지 하락해서 거래되는지 그리고 그 상승 비율이 5% 이상 하락하는지 1에서 5%인지 아니면 하락 비율이 5% 이상인지 1에서 5%인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보합인지를 통계로 내본 겁니다. 근데 흔히 상승 거래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전 사람보다 가격을 높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신고가랑 똑같습니다. 역대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가격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라고 하실 수 있겠죠. 시장이 아주 뜨거울 때는 호황기인 2021년에는 수도권,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가 58%였습니다. 거의 60% 정도 되죠. 근데 이 비율이 시장이 나빠지는, 장이 나빠졌을 때는 하락 비율이 50% 이상 가다가 올해는 상승 비율과 하락 비율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약간씩은 상승거래 비율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자는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통계를 통해서 시장의 각각의 흐름들이 어떻게 기민하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빅데이터의 해석이 상당히 수요자 또는 시장의 인사이트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단지는 뭘까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올해 서울에 아파트 실거래 됐던 것 중에 3.3제곱미터당 거래가가 제일 높은 거, 그 아파트를 1위부터 20위까지 리스팅을 해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시가총액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크면 거래 시총액이 늘겠죠. 근데 이제 3.3제곱미터까지로 본다고 한다면 일부 재건축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평당가를 높이주며 주택을 구입하니까 사실상 시장의 리딩 단지라고 할 수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미래 가치를 충분하게 일정 부분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서울적을 이끄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 대표적으로 올해 220억, 200억 이렇게 이제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평균 거래가는 120억 정도고요. 평당 1억 4천만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나인원 한남을 보라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단지들이 과연 어떤 단지들이고 실제 어떤 지역들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강남 지역에서는 거의 압구정이 고가 아파트 거래를 싹쓸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포동, 서초에서는 반포동,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한남동이 사실상 거래 시장의 고가 아파트를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 그리고 고급 유효 수요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들,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지역별로 흔히 말하는 이제 강남과 용산 같은, 성수 같은 주요 지역에서 최근 아파트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3.3제곱미터당 강남구의 대표 아파트를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일 가격이 높은 아파트의 흐름을 본 겁니다. 역시 1위는 압구정이죠. 물론 강남의 일부 삼성동이라든지 청담 대치가 들어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압구정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재건축이 어찌 보면 이제 반포나 잠원 일대 그리고 이제 개포 일대의 일정 부분 재건축이 윤곽을 드러내고 나서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굉장히 고급 부천의 재건축 선도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초구는 어딜까요? 옛날에 이제 서초구 하면 흔히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반포자이 뭐 이렇게 보셨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올해 서초구의 대장주는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지난해 말에 입주했었던, 그리고 그 인근에 위치해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2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포와 잠원동이 재건축 단지와 신규 입주 단지 위주로 분산돼서 사실상 높은 거래가의 대장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장주를 잘 살펴봐야 되는지, 그 지역에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단지가 왜 중요한지,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일종의 물결 효과나 갭 메우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메인 단지를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거래 시장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근데 그 시시각각 바뀔 때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요즘 어플들 굉장히 많죠. 그런 어플들에
주요 단지들의 실거래 관련해서 매물 알림을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지금 매물이 굉장히 뭐 늘고 있구나 줄고 있구나도 알 수 있겠지만 거래가 지금 되고 있구나, 그 거래가가 신고가를 동반하고 있구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매물량에 비해서 거래가 잘 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는 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파구는 여기서 좀 가까운 지역이죠. 그 종합운동장 일대의 마이스 개발이라든지 영동대로 지하화라든지 그리고 코엑스 일대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우성 1, 2, 3차 그리고 잠실 1, 2차 단지가 사실상 재건축이 지금 평당가로는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도 좀 눈에 띄고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리센츠, 뭐 흔히 말하는 엘리트 아파트 외에 주로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용산구는 이제 나인원 한남 더힐 같은 이제 한남동의 이제 부촌 아파트 외에 이천동의 첼리투스라든지 또는 이천동 일대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 그리고 아니면 한강로 일대 아파트들이 가격을 좀 주도하고 있는 단지고요. 네, 성동구는 고급 빌라, 고급 주상복합이죠.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이제 트리마제 이런 단지들과 일부 옥수동의 아파트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사람들은 어떤 중거점이 필요해요. 그 단지보다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그 단지의 가격을 따라갈 것이냐. 그럴 때 사실상 주요 단지들의 저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44,000건 한 달에, 그리고 45,000건 정도, 지금 7월에 끊겼는데 7월에도 거의 44,000건 정도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의 움직임은 거의 2021년과 2023년 사이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호황기일 때 한 57만 건 거래됐고요.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동반됐던 2022년에 25만 8천 건, 그리고 지난해 이제 37만 9천 건입니다. 근데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올해 거래 시장이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약 2021년과 2024년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한 40만 건 정도의 주택은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래 시장을 살펴볼 때 전국적인 지금의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 서울의 거래량은 아파트 기준으로 7,000건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7,000건이라는 게 거래가 제일 많이 거래됐을 때 10,000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보다 거래가 나아졌겠지만 서울 같은 지역들은 거의 호황기 못지않게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매매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거래를 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저는 최근에 통계를 보면서 좀 재미있는 통계를 보게 됐어요. 서울에 그럼 아파트를 올해 매입한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액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야?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근데 잘 살펴보시면 올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붉은색이 15억 초과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9억 원 초과해서 15억 원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죠. 근데 올해 거래된 아파트는 거의 고가 아파트가 서울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 패턴을 과거와 회상해서 잘 살펴보자면 집값이 거의 호황기였던 2021년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굉장히 높은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래가가 왜 이렇게 높아진 거야? 그건 바로
올해 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강남 4개구와 마용성 같은 한강변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지역에 거래가 많이 되니까 실거래로 집계했을 때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굉장히 많죠. 그 무슨 말이냐? 비교적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가격이 더 많이 오를 만한 것,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희소 가치가 있을 만한 로케이션, 역세권, 새 아파트, 한강 조망 가능한 곳, 재건축 전망이 있는 곳, 이런 지역으로 소유자들이 갈아타더라도 굉장히 좋은 것 위주로 선택을 한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연초부터 거래는 조금 증가하고 있죠. 근데 잘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관할시도 외 서울과 기타는 이제 외지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파란 관할시군구 내와 관할시도 내는 내지인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강남구 사는 사람이 강남구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서초구 사는 사람들이 마포구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거가 이제 내지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되게 내지인 거래라는 거는 자기가 가까운 지역에 집을 사는 거니까 비교적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비율이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라고 할 수 있는 관할시군구 내 거래, 그러니까 강남구에 사는 사람은 강남구에 집을 사는 비율입니다. 은평구에 사는 사람이 은평구에 집을 사는 비율이고요. 보시면 지난해 한 39% 됐다가 올해 41% 나옵니다. 물론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됐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잘 살펴보시면 올해 집을 사는 사람은 교체 수요가 비교적 많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괜찮은 지역, 내가 갖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역에서 더 괜찮은 걸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내지인 거래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자산 가치로서의 가치를 살펴봤을 때 역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따라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게 2021년부터 23년까지 실거래된 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총액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보다는 지난해 시총액에 미치지 못하는데 잘 살펴보시면 시장이 위축될 때 모든 주택 유형은 전부 시총액이 줄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시장이 회복될 때 시총액이 증가하는 거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그나마 자산 가치에 대한 황금성 면에서는 소유자들에게 당분간은 우리나라 먹힐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역전세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연립대세대 단독 다가구보다는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전세 매물량이 많지 않고 전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일부 월세와도 보증월세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표도 굉장히 중요한 장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내년의 전세 시장과 내년의 매매 시장의 인사이트를 한눈에 보여주는 저는 공급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잘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지역은 지난해 3만 호에서 올해 2만 호, 내년에도 한 2만 호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입주량이 늘어나지 않죠. 근데 잘 보시면 경기도가 평균적으로는 9만 호에서 10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대부분 평년의 수치입니다. 1,300만이 거주하고 계시기도 하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뭐 충청도로 가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가는 게 이제 경기도 쪽이니까요. 근데 내년에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냐? 5만 7천 호입니다. 올해보다 약 4만 호 정도의 아파트 입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건 이번에 88 대책에 나와 있는 이제 비아파트를 통해서 인허가나 착공 시기를 줄이고 그리고 공급자는 어차피 주택을 매입한 뒤에 몇 실에서 연립다세대를 짓게 되니까 취득세 중과를 일부 완화해주고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그리고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1주택 특례를 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B아파트는 단기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수도권의 전세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공급 속도는 매우 높지 않습니다. 택지 조성부터 실제 실입주까지 우리가 그냥 재건축 단지를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부터 실제 공사하는 시점이 2년 반, 3년이잖아요. 공사 기간만. 그 공급 간극을 B아파트가 단기에 메우고는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올해는 서울과 인천 지역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내년에는 경기도까지 전세 가격의 상승의 리스크가 전이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의 집값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보실 부분이 과잉 공급됐던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대구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내년에 입주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 과잉 공급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좀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미분양도 일정 부분 팔릴 수 있죠. 지금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한 15,000호 있는데요.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세제 혜택이 일정 부분 먹히는 지역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예전과 달리 단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의 집합 건물의 보유기간별 매도인 현황입니다. 내가 매수한 이후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파는지. 여기에는 주택은 뭐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상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집합 건물이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2021년만 해도 거의 한 9% 정도가 그러니까 10건 중에 한 건이죠.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파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단타입니다. 단타. 차익을 보고 빠져나가는 단타. 근데 이 비율이 올해는 거의 3.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거래 총량이 올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하더라도 호황기에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차익이 있어야 내가 엑시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는 내가 팔고 싶어도 제때 팔지 못하는 이슈도 있겠고요. 지금 쏠림현상 같이 수도권 위주로 쏠릴 경우에는 지방주택은 잘못 매입했다가 다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도세를 해칭할 수 있고 세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원정 투자를 간다든지 아니면 단기 차익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임대사업자를 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괜찮은 지역에 똘똘한 주택을 구입하는 장기 투자에 대한 패턴으로 수요자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의 원정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저금리가 아니고요. 거래량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수요자들이 이미 학습 효과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만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방에 그 어플을 통해서 수요자가 매물을 보던 아니면 단지의 시세를 보려고 하든 아니면 단지의 기본 정보를 보려고 하든 실질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는 클릭한 지역의 색깔에 따라서 지역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지방에서는 그나마 이제 부산 지역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수요자의 관심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인구가 회자될 만한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관심이나 대기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지역 위주. 그렇다면 당분간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서울 지역에 특히 재건축에 열광하는 걸까요? 왜 미래 가치까지 반영하면서 평당가가 매우 높은데도 낡은 아파트로 몸테크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 장표를 보시면 그런 해답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올해 기준으로 아파트의 준공 연한별 분포를 살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색깔이 초록색으로 아주 진한, 예를 들어서 매우 진한 초록색, 색깔이 연할수록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고요. 색깔이 진할수록 재건축과 관련된 이제 안전진단 기준이 아직 도정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연한이 차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잠실 일대죠. 그리고 압구정과 반포 일대,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목동 일대, 그리고 저기는 노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에 노후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30년 초과된 아파트가 26%.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채 중에 한 채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년만 돼도 리모델링을 지금 할 수 있고 또 인테리어도 바꾸시기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인천처럼 택지 개발과 관련된 가용 용지가 없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이제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년까지 8만 호 추가 택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1만 호 정도는 아마 그린벨트일 겁니다. 근데 그린벨트도 비교적 좀 연배가 있는 중장년보다는 아마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출산자 이런 분들에게 상당량이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 특히 서울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인구의 구조도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대책이 굉장히 많죠. 대출 같은 경우는 1에서 3% 저리 대출, 전세자금 대출, 매입 대출, 대환 대출 해주는 거 전부 신생아 2년 내 출산한 신생아 대상으로 올해 2억 원까지 풀고 내년에 2억 5천까지 푼다고 하죠. 3년 한시긴 하지만. 그리고 청약제도 아까 신생아 있는 가족에게 우선 공급, 특별 공급을 하기도 하고 다자녀는 이제 2자녀부터 적용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중복 청약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인구 구조, 흔히 말하는 고령화 저출생 그리고 만원에 대한 이슈들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유자들의 관심이 적은 이유가 수도권의 쏠림 현상, 인구의 쏠림 현상도 있겠고 저출생, 고령화, 만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방은 이미 인구의 소멸지수, 흔히 말하는 노인 인구 대비 가임 여성 인구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리스크한 수준까지도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에서 왜 정부가 세컨드홈 정책을 지방에 하는 걸까요? 정주 인구가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생활 인구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어도 주말에는 가서 그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그리고 쇼핑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려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면 지역의 인프라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량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전국적으로도 되게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집값이 되게 호황기일 때보다는 못하지만 지난해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특히 전국 평균보다는 저기 주황색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이 소유자 심리가 그리고 시장의 인사이트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집값이 이제 대세 상승기가 한 번 있었죠. 그때가 이제 2006년입니다. 요때 이제 실질적 주담대가 5%에서 6% 정도까지 갔는데도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0.5% 기준금리를 갖고 주담대가 요때 2.39%인
흔히 말하는 팬데믹 시절과 비교해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다가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금리가 좀 낮아졌어요. 근데 시장금리가 낮아지니까 주담대를 많이 받고 또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 대출을 통해서 이제 경기도 일대 집을 또 구입을 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나 가상금리를 좀 올리고 있긴 하죠. 근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좀 선반영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0.25%는 10월에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제 3%한 중반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매자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초반에 봤던 아파트의 거래량하고 좀 다르지 않으세요? 이게 오피스텔의 실거래량이에요. 근데 아까 보면 올해 이렇게 V자로 지난해보다 아파트는 회복됐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호황기랑 비교해 보면 L자예요. L자. 올해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파트의 대체재기이긴 한데 지금은 오피스텔보다는 수요자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비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연립다세대와 비교해서도 일정 부분 경쟁 상품이고요. 흔히 오피스텔은 굉장히 큰 평형을 많이 거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피스텔에 가장 많이 거래되는 면적 유형이 뭔지 아세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예요. 굉장히 작은 면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파트가 아마 올해 공급이 다시 인하거나 착공이 좀 는다. 그럼 생각보다 오피스텔의 회복 속도가 도심의 괜찮은 메인 지역 일부나 역세권 대학가 주변을 제외하고 아파트처럼 빨리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올해 이제 공급과 금리 그리고 임대차 그리고 수요자의 양극화에 대해서 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급은 사실 답은 없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그 중간인 2025년과 6년의 공급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역시 비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비아파트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수요자 선호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무슨 말이냐?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비교적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지금도 잘 보면 8월에 거래가 살짝 줄었어요. 6, 7월은 굉장히 높다가 서울이. 근데 요걸 보실 때 얘가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보려면 다시 9, 10월에 거래가 증가하냐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공급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해결이 단기간 시현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강력하게 주려고 정책적으로도 엄청 노력을 앞으로도 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금리라는 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저는 9월에 미국이 비컷을 할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0.25% 낮추는 게 아니라 0.5%포인트를 낮추게 되면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을 걸. 미국 소비시장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또 잘못 인사이트를 줘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는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되 어쨌든 9월에 금리 한번 미국이 내리면 10월에 우리도 금리를 내리고 이달에는 아마 우리 금통위가 동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도 있겠지만 만기 구조를 길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변동금리부가 아닌 고정금리부나 주경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러면 대출 총액이 많이 줄진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대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갱신계약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서 전세 가격은 내년까지도 주요 지역들은 꾸준하게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매매 가격을 쭉쭉 밀어올리지는 못하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방어 역할을 해주는 지지대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은 내년에도 가격은 좀 오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극화입니다.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인구에 회자될 만한 거. 지역의 대표 단지. 가격이 조금 부족해도 저는 약간 차랑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차 보러 갔는데 아반떼 보러 갔다가 그랜저 뽑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라도 비교적 뷰가 좋고 역과 가깝고,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입주 5년 내 신축, 그리고 단지 규모가 크고 브랜드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시긴 해야 되겠지만 비교적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선별하셔서 매입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지키시면 올해 이제 내 집 마련,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좀 현명한 자산 관리, 이런 부분들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해 말과 내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드렸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건강 유의하시고 재테크 모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